네, 말씀드렸고요. 어, 이 개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르투나와 비르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 축에 소개해드릴 군주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번 시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포르투나는 로마에서 나온 라틴어 개념이거든요. 운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운명의 여신이기도 해요. 행운과 운명의 여신이 포르투나입니다. 이 운명은 우연이죠, 우연. 그죠?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운명이죠. 어찌할 수 없는 게 운명이니까. 운명이에요. 비르투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전환하고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걸 비르투라고 라틴어 개념으로 부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도 좀 발휘하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게 비루트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능력, 용기,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운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도 크지만 비르투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이 두 가지 개념. 운이냐, 능력이냐, 노력이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고 계세요? 고대로 갈수록 포르투나의 힘을 더 강조합니다. 근대와 현대로 올수록 비르투를 강조해요. 하지만 현대에 온 상황에서도 운명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오늘 노인과 바다에서도 포르투나와 비르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보실 군주롤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전, 서양 고전을 읽다 보면 이 그리스 로마 개념들이 자주 나와요. 이런 개념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나 모르는 건데 사람이 뭔가를 모르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죠. 아는 방법은 자주 들여다보고 말로 던져보는 거죠. 익숙해집니다. 포르투나, 운명이지 뭐. 비르투, 자기 능력과 태도지 뭐. 이렇게 보시면 개념 하나를 얻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인문학 공부가 됩니다. 그럼 비르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예전에 자기계발 20, 30대에 열심히 했었거든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 개념 중에 몇 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즈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되지 않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하느냐?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실행하다 보면 작은 아이디어도 더 세련돼지고 섬세해지면서 좋은 아이디어로 변해요.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화시켜서 단순한 삶을 반복시켜야 돼요.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루틴이죠. 워렌 버핏이 말합니다. 성공은 복잡하지 않다. 좋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게 전부다. 그게 하루의 루틴이에요. 좋은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면 시간이 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책을 한 권 읽어가지고는 변화가 없죠. 10권 읽어가지고도 별 큰 변화가 없어요. 100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벌어지죠. 1000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이게 루틴의 힘입니다. 반복의 엄청난 결과물이죠. 비루트는 단순한 실행, 루틴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경 쓸 게 나를 브랜딩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느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내 브랜딩이 됩니다. 저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면 참 기분이 좋아.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배울 점이 있어. 저 사람 만났을 때 나는 힘이 생겨.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경험을 제공하기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좋은 태도를 갖추고 실행하면서 단순한 루틴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뭐가 돼요? 나의 비루투가 됩니다.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서 좋은 결과만 얻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공짜 정신이에요. 이런 일은 안 하면서 비루투는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운명만
포르투나만 좋은 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루트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강의를 하고 만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우리가,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항상 교재만 사용하고 수업만 끝내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내 노하우를 축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과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비루투입니다. 교재의 특징과 장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교재의 특징은 이거고 장점은 이거니까 이걸 활용해야 되겠네? 그러려면 연구도 해보고 사용해본 경험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원하는 방향으로 응용해서 사용해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학생의 상황에 맞게 교재를 운용해야죠. 반복해서 읽히기도 하고 따라쓰기도 시키고 질문도 던져보고 잘 아나? 따라오고 있나? 확인도 계속하고 학생에 대한 파악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의존하면 안 돼요. 나의 브랜드가 내 비루투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의 브랜드에 내가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대기업 브랜드에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 일해주다가 끝나는 월급쟁이하고 비슷해져요. 우리가 월급쟁이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브랜드의 의존성을 계속 낮춰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강의도 하고 이런 교재 수업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계속 갖출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희 교재 사용도 좋아지고 원장님들, 선생님들도 브랜드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학원도 더 잘 될 거예요. 조금 학원을 시작하시는 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큰 브랜드에 의존하셔가지고 큰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브랜드의 힘으로 사업을 하려고. 처음엔 그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기 경험을 쌓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브랜드를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브랜드에 휘말려서 내 능력도 키우지 못하고 그 브랜드에 톱니바퀴 하나처럼 이용되다가 인생 끝나요. 이 경험이 내 것으로 축적이 안 돼요. 무엇을 하시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수업을 하시든,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든, 그 경험이 내 비루투가 될 수 있도록, 내 브랜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자기 걸 만드는 그런 훈련과 연습 시간을 가지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마라. 용병과 원군은 무익하고 위험하다. 원군은 그 자체로는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원군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거의 항상 유해한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하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면 당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 운명을 용병과 원군에 맡기시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내 역량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때로는 원군과 용병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도움이 끝나면 빚 갚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자기 브랜드로 우뚝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 글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왜 글쓰기를 권장드리느냐? 글쓰기를 배우고 메모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루투가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사고를 체계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글을 안 쓰고 메모 습관을 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체계화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주제를 골라 학습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화시켜서 표현하십시오. 올바른 단어를 고르고 적절한 구절로 문장을 명확하게 가다듬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매일입니다. 루틴입니다. 글과 말을 통한
사고와 전달에 능숙하면 그것은 엄청난 역량이 되어서 품위와 권위를 높여줄 겁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 원장님과 선생님을 다른 존재로 보고 존경하고 좋아해요. 수업이 훨씬 쉬워져요. 아이들의 흡수력이 몇 배씩 좋아집니다. 스- 선생님이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요. 선생님의 품위와 권위가 있으면 부모님이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 귀담아 잘 들어줘요. 잘 따라와요. 상담이 굉장히 편하죠. 품위와 권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읽고 쓰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정리입니다.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고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조화시켜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진리라고 믿을 만한 걸 찾아내십시오. 신념이 될 만한 걸 찾아내세요. 이거 없으면 그냥 돈 버는 장사치예요. 이게 있을 때 뭐예요?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강력한 토대가 되어 일과 관계에 거대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뭘 믿고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일과 관계가 달라져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기 목표에 대한 신념이 강했고 그로 인해 전략을 세우고 협력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데 탁월했습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토대가 강할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끌려옵니다. 스티브 잡스 보셨죠? 미쳤죠?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신념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르고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내 생각과 신념을 올바른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하십시오. 종이 위에서 생각하고 종이 위에서 건설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실용성이 뭐냐? 이게 실용성이에요. 기술을 배우면 뭐예요? 기술자예요. 그 기술자가 생각을 체계화시켜서 말과 글로 표현해요. 뭐가 돼요? 리더가 돼요. 경영자가 돼요. 이게 인문학의 힘입니다. 글쓰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놨죠. 제가 나름 자기계발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자들의 특성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대중들이죠. 부자들은 생산자들입니다. 부자들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생산합니다.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면 소비하지 않아요. 그게 생산이에요. 소비를 통해서 생산의 길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막 소비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소비합니다. 부자들이 돈 펑펑 쓰는 거 보셨어요? 돈 펑펑 쓰는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생산합니다. 부자들은 받지 않고 줘요.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왜?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죠. 안 주려고 막 챙기죠. 부자가 아니에요. 이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빈자예요. 경제적 빈자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빈곤에 처한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어야 뭐예요? 이게 잘 활용되는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면 기분도 좋아요. 관계가 달라져요.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요. 받는 사람은 주도권이 없어요. 부자들은 새로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올드한 거, 옛날 걸 붙들고 있어요. 새로운 건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뀔 뿐이에요. 브랜드 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애플에서 아이폰 새로 나왔다고 그 좋다고 사고 이렇게 안 해요, 부자들은. 옛날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전 공부를 합니다. 옛날 것, 고전 속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본성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그게 다 있거든요.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은 그걸 재해석하거나 각색했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들 돈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살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핍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겁니다. 부자는 이미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 삶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스스로를 자율성을 가지고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자율이 중요하고 생활이 단순합니다.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밖에서 보면 정말 바보같이 비슷한 삶을 사는데 일하고 잠깐 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일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저게 무슨 재미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십시오. 루틴을 만드세요. 내가 좋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단순하게. 그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글 쓰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부자의 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르바 교육과정에서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미네르바 교육과정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고정과정이 끝나면 2차 고정과정 또 할 겁니다. 뭐, 한 번 해보자. 책 네 권밖에 못 하잖아요. 또 네 권 또 하고, 또 네 권 또 하고, 그리고 쓰기 훈련, 글 쓰는 공부도 하고, 교재 사용법도 하고, 독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논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함께 비루트를 성장시켜서 포르투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과 바다 오늘 이야기네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 그림이 오늘 책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조그마한 배 한 척에 노인이 앉아 있죠. 바다는 망망대해고 노인은 저 먼 바다를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에는 딱히 뭐 준비된 물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과물도 없는 것 같죠. 이게 우리 삶인지도 모릅니다. 이 넓은 세상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을 타고 배에 앉아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혼자서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원장님들, 선생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노를 저어야 하는지, 오늘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나한테 맡겨진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비르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파도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바다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자기 철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이렇게 아무도 나를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저렇게 하면 잘 돼요. 근본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뿐이죠, 다들.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노인과 바다, 이 책의 이야기와 참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가끔 낚시를 갑니다. 낚시를 10번 가면 9번은 실패를 해요. 고기를 못 잡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또 낚시를 갈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오늘 풀어야 될 숙제인지도 모르겠네요. 낚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강태공입니다. 세월을 낳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낚시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세월을 잡을 수도 있고, 관계를 잡을 수도 있고, 생각을 잡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잡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낚시라는 게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다. 약간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단순히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활동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는 무엇을 낳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죠. 작가 소개부터 보겠습니다. 해밍웨이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사망했습니다. 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유명한 책들을 쓴 사람이죠. 사냥과 낚시를 즐겼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사냥과 낚시를 즐겼죠. 이런 걸 즐기는 사람 성격 어때요? 조금 적극적이고, 조금 다혈질일 가능성이 많죠. 우락부락하고 성격, 화끈하고, 의리 따지고 이런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특파원으로 파견되어서 스페인 내전에 특파원 생활했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가했고요. 플로리다와 쿠바에서 거주하면서 낚시를 했어요. 그때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이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노인과 바다를 쓰고 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건 제 평생을 바쳐 쓴 글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읽히는 짧은 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면이 담겨 있고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도 담겨 있지요. 어떤 정신세계가 담겨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지 결혼을 4번 하고 이혼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961년에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줄거리 보겠습니다. 노인 산티아고는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주인공 이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배 한 척으로 고기를 잡는 가난한 노인입니다. 혼자 살아요. 매일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지만 무려 84일 동안 물고기 구경도 못 해보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온 노인에게 바다는 떠날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젊었을 때는 낚시꾼으로서 인정도 많이 받고 힘도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진짜 남자네 이런 칭송도 많이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낚싯줄을 제대로 들이워 놓는 게 내가 우선할 일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행운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그걸 놓치지 않을 테니까. 이 문장에서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포르투나, 행운이죠. 비르트, 준비죠. 행운이 찾아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행운을 잡잖아요. 행운이 찾아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행운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게 내가 해두는 거죠. 노인이 젊었을 때는 힘이 장사였으며 솜씨가 뛰어난 어부였습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그렇죠. 세월은 흐르고 기운이 쇠진했지만 눈빛은 출렁이는 바다처럼 질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일랑거렸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것은 이웃에 사는 소년 마놀린이었습니다. 마놀린은 노인에게 고기잡이를 배웠고 이제는 다른 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나이든 노인을 염려하며 보살펴주는 착한 소년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뛰어다니는 용맹한 사자의 꿈을 꾼 다음 날 노인은 모든 장비를 꾸려 해가 뜨기 전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늘 바다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놀라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바다가 무섭게 울거나 재앙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구나. 노인은 연약한 제비갈매기를 바라보며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데 왜 제비갈매기처럼 연약하고 가냘픈 새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바다와 자연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날은 밝고 오전이 지나가도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쑥! 정오가 훨씬 지난 오후 갑자기 낚싯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노인은 즉시 큰 고기가 걸렸음을 알았습니다. 미끼를 문 고기는 노인의 돛담배를 끌고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고기의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고기는 엄청난 힘으로 난폭하게 배를 끌고 다녔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팽팽하게 당기기도 하며 힘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간의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타고난 어부의 기질을 발휘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결국 물고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죠. 그때 수컷으로 보이는 고기가 주변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배를 뒤따라왔습니다. 미안하구나 고기야. 노인은 뒤를 따르는 고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자기에게 잡힌 거대한 물고기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도 함께 느꼈죠. 나는 먹기 위해서 고기를 죽이는 게 아니야. 어부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잡는 거야. 노인은 어부죠. 고기를 잡아 돛담배에 묶어 노를 저어 돌아오는 길, 진정한 시련이 시작됩니다. 죽은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지켜내기 위해 노인은 상어떼와 오랫동안 싸움을 벌입니다. 노와 작살로 상어 두 마리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계속되었고 때로 덤벼오는 상어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어떼는 고기의 살점들을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한 노인에게 남은 것은 고기의 뼈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잡은 물고기 뼈를 보고 놀랐고 마놀린도 노인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죠. 작은 오두막에서 고기와 사투를 벌이느라 지쳐 잠이 든 노인을 바라보며 노인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잠에서 깬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며 내일을 약속합니다. 소년이 돌아간 뒤에 또다시 잠이 든 노인은 용맹한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꿉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의 짧은 줄거리였습니다. 줄거리에 대한 이해는 이제 되셨죠?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기본적인 줄거리에 대한 이해는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 작품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엑기스를 찾아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줄거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물고기의 종류는 청새치입니다. 입이 뾰족하게 생긴 힘이 좋은 물고기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잘 안 잡히고 일본 쪽에 가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 바다입니다. 노인과 바다. 바다를 어떻게 보느냐? 노인과 바다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인은 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으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무엇이라고 말했다. 설령 바다가 무섭게 굴거나 재앙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노인에게 바다가 삶의 터전이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삶의 터전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운명, 포르투나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노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해를 끼쳐도 이건 세상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니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와 노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계관이라고 하죠. 원장님들, 선생님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세요? 연약한 제비가 알매기를 특히 가엾게 생각했다. 새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했다. 바다가 이렇게 잔혹할 수도 있는데 왜 제비 갈매기처럼 연약하고 가냘픈 새를 만들어냈을까? 우리 세상에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는 모습이 제비 갈매기에 많이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고 더 연약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보이죠. 내가 그 고기를 죽인 것은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식량으로 팔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하고 그런 생각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어부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죽인 거야. 너는 녀석이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또 녀석을 죽은 뒤에도 사랑했지. 만약 네가 그 놈을 사랑하고 있다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은 거야. 오히려 더 무거운 죄가 되는 걸까? 왔다 갔다 하죠. 이 노인이 물고기를 잡는 일이 뭐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어부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살기 위해서. 생명은 잔인한 겁니다. 다른 생명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픔을 좀 덜기 위해서 채식을 하죠. 근데 채식도 결국은 뭡니까? 풀을 죽이는 거예요. 풀도 생명이죠.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동물보다는 좀 덜 하지만. 노인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자존심 때문에. 어부이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보이고 있죠. 사람은 자기 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것을 죽이고 있어. 하고 그런 생각했다. 고기를 잡는 일은 나를 살려주지만 동시에 나를 죽이기도 하지. 세상과 노인의 관계. 그게 바다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낚시인데요. 노인이 낚시를 하며 살아가죠. 이게 낚시가 노인에게는 일입니다. 저놈하고 난 형제 사이니까. 하지만 나는 저놈을 꼭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빠지는 안 돼. 물고기하고 자기를 형제라고 생각해요. 왜? 같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근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를 죽여야 돼요. 그게 노인의 운명이죠. 그러면서도 승리하려고 의지를 불태웁니다. 저렇게 당당한 거동, 저런 위험을 보면 저놈을 먹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란 단 한 사람도 없어. 때로는 저 청새치가 인간보다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제, 친구로 느끼죠.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있단다.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그런 생각했다. 노인이 야구에 관심이 있고 야구를 좋아해요. 지금은 한 가지 일에만 생각할 때야. 그 일을 위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가. 직업의식을 볼 수 있죠. 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어부다라는 직업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놀고 싶을 때 많죠? 근데 노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조금 축적하기 위해서 휴식을 주는 차원이죠. 일은 뭐예요? 삶입니다. 차라리 어부가 되지 말 걸 그랬나 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부가 되는 게 내 타고난 운명이 아닌가?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을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하고 다른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시죠? 근데 이게 또 때로는 이거 말고 내가 또 뭐 해? 이런 생각 드시죠? 자기 직업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글 쓰는 거 그만할까? 강의하는 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기웃거리다가 결국 또 돌아와요. 그게 운명인지도 몰라요. 의지를 보는 대목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선택한 방법이란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 못하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놈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말이다. 자, 그럼 이리 와서 나를 죽여보려거라. 누가 누구를 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아마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겁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파멸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라는 말이죠. 이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아. 나는 파멸할 거야. 끝까지 해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노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인 이유가 있겠죠. 이 책의 주제의식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거대한 물고기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다시 붙잡고 낚싯줄을 끌어당기죠. 손에서 피가 흐르고 다리에 쥐가 나고
온몸이 떨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야기는 상징입니다. 그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상징을 읽는 건 참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음, 연습 삼아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바다가 있죠. 바다는 뭘 상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터전입니다. 배는 뭘 상징해요? 노인이 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운용할 수 있는 뭐 도구라고 할까요?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죠. 물건들, 준비물들, 장비들, 청새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거겠죠. 상어는 뭡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목표를 강탈해가는 존재죠.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벌죠.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아요. 일은 내가 하고 성과는 누가 차지합니까? 상사가 차지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포르투나, 운명의 어두운 면인지 모릅니다. 뼈는 뭘 상징하여? 노인이 이 청새치를 상어에게 빼앗겼는데 뼈는 가지고 왔죠. 뼈가 상징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건 뭐로 보이느냐 하면 어부로서의 자부심으로 보입니다. 어부로서의 자부심. 네, 노인이 꾸는 사자꿈도 상징이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예요? 힘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맹수죠. 밀림의 왕입니다. 노인이 사자 꿈을 꾼다는 것은 나도 저 사자처럼 사자의 힘을 발휘해서 다시금 세상에서 내 의지를 떨치고 싶은 그 마음이 투영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어에게 또 결과물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는 가지고 와요? 뼈는 가지고 와요. 이 뼈가 내가 이 큰 목표를 이루어냈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증거?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보다 그 증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라는 거죠. 나는 어부고 이 물고기를 잡았어. 살점을 빼앗겨서 뭐 경제적 성과는 없지만 나는 어부로서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 이 자부심 때문에 뭘 하게 돼요? 내일 또 바다로 가요. 이게 어부죠. 오늘 낚시 갔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아이, 내가 낚시는 가나 봐다. 이래서 낚시를 그만뒀어요. 이 사람은 어부예요, 아니에요? 어부가 아니죠. 어부는 오늘 고기를 못 잡아도 내일 가요. 왜 가느냐 물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부니까 가죠. 음, 물고기 잡는 일을 자기 인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네, 원장님들,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가 발전이 없어요. 부모님도 아이가 성장이 안 된다고 좀 불만이 많으세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낚시에 실패한 모습, 실패한 어부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나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실력은 잘 안 늘고 학원의 학생들도 늘지도 않고 그래요. 낚시에 실패한 어부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장비를 다시 챙겨야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뭐 때문에 뭐가 잘못됐을까?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비루트죠. 그리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내일 또 낚시를 하러 갈 거야. 나는 어부니까. 제가 글을 쓰는데요. 책을 뭐 30권 넘게 썼는데 30권 중에서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잘 팔린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몇 권 안 돼요. 대부분 실패한 책이에요. 경제적, 상업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쓰지 말까요? 그러면 작가가 아니죠. 작가는 무슨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사람이죠. 책이 안 팔리고 대중으로부터 인정 못 받았다고 안 쓰면 작가가 아니죠. 작가는 그냥 쓰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안 잡힌다고 바다로 안 가면 어부가 아니죠. 그 모습을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이런 문학 작품을 읽고 주제를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하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어는 누구일까요? 많죠? 직장 생활하면 상어 엄청 많고, 학원이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셔도 상어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들한테도 수업하면서 물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빼앗아가는 게 뭐지? 그리고 내일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인가? 오늘 내가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또 시도할 것인가? 사실 내일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마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은 다 나가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기서 노인과 바다에서 얻는 통찰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끝없이 싸우며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의 노력과 태도로 평가받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죠. 이런 책을 읽으면 와, 이 노인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죠. 결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노인의 노력과 그 태도를 우리는 평가하고 이 노인을 다르게 봅니다. 원장님들의 삶도 선생님들의 삶도 똑같아요. 결과가 아니라 저렇게 노력했네. 이게 뭐로 남아요? 나에게 자존감으로 남고 내 존엄성을 평가하게 하고 끈기로 남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바다는 산티아고에게 도전의 대상이자 동반자, 그리고 삶의 터전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이 세상과의 어떻게 관계에 맺음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관, 인생관, 인간관까지 이런 것들에 좌우되거든요. 그걸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죠. 세 번째, 고독과 인간 존재의 의미입니다. 산티아고는 바다에서 철저히 고독한 존재로 그려져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 과정을 쭉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래야 홀로 서는 겁니다. 네 번째, 실패와 승리의 경계가 있습니다. 낚시는 실패했지만 노인의 정신은 승리했죠. 내일 또 바다로 나갈 거니까. 그게 승리죠. 태도의 승리입니다. 자기계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도가 곧 성공이다. 태도가 성공이에요. 결과물이 성공이 아니고 어떤 일에 성공했다 해도 결국 목표물을 얻었다 해도 그 목표물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사라질 수 있어요. 돈을 좀 벌었다 해도 그 돈은 영원히 내한테 있지 않습니다. 근데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어때요? 또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죠. 태도가 곧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허브의 직업의식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네 가지 통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요즘 학원 운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패의 위로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실패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성공보다 실패가 오래 남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쳤는데 문제를 틀렸죠. 그러면 그 틀린 문제는 오래 기억해요. 이유를 모르는 우연한 성공보다 이유 있는 실패가 나를 성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이유 있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내가 이루었던 작은 성공이 엄청난 실패를 가져와요.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실패는 자만을 깨우는 죽비가 됩니다. 내가 근거 없이 상황 때문에 잘 나간 거예요. 근데 한번 실패하죠. 아, 내가 오만했구나. 그걸 발견하게 하죠. 세 번째, 관계를 단순하게 해줍니다. 성공할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원장님들이 원을 크게 읽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막 찾아와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이 슬슬 떨어져 나가죠. 관계가 단순해지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관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실패했을 때, 어, 지금까지 했던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럼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추락을 통해서 더 큰 의미를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을 죽이고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추락해보면 어때요? 추락이 별로 크게 두렵지는 않네? 이걸 알게 됩니다. 밑바닥에 가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할만하네? 이걸 느껴요. 실패해보면 빈털쓰리가 되죠? 가진 게 없죠?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냐면 홀가분해요. 이 느낌 이해하시겠어요? 실패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세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홀가분해요. 왜 홀가분하냐면 나를 붙들고 있거나 얽매이고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어요. 편의점 알바부터 뭐든 할 수 있어요. SK텔레콤 가서 영업직으로 취직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하면 돼요. 이게 실패가 주는 일종의 위로, 위안입니다. 혹시 실패하신 분들, 실패가 나를 깨웁니다. 이 실패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운명을 사랑하면 비로소 춤출 줄 안다. 운명이 뭐예요? 포르투나. 변덕스러운 세상의 변화예요. 그걸 사랑하면 비로소 춤출 줄 알아요. 세상은 변덕이 심해요. 나를 성공시켜줬다가 실패시켰다가 사랑받게 했다가 미움받게 했다가 이걸 사랑하면 운명을 사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 나가면 비로소 춤출 줄 알아요. 춤출 수 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공은 성공대로 의미가 있고 실패는 실패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춤추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철학적 개념들은 다음에 철학책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저희 어, 인문고정 강좌에 들어가 있는 책이니까 요거는 뒤에서 다룰 거예요. 한참 뒤에서. 왜냐하면 이 책이 좀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글쓰기를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죠. 니체 보세요. 운명을 사랑하면 비로소 춤출 줄 안다. 이렇게 딱 쓰죠.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 공부도 해야 돼. 이 한 줄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니체가 얼마나 고뇌하고 생각했겠어요. 그 결과물이에요. 이런 문장을 다룰 줄 알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인생의 힘입니다. 그걸 연습하십시다, 우리. 저도 연습하고, 원장님들, 선생님들도 같이 연습하고, 그래서 글쓰기 과정도 진행할 겁니다.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초급은 이런 것만 할 겁니다. 초급 과정에서는 따라쓰기 연습부터 할 거예요. 좋은 문장 따라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글의 구조와 구성과 진행 방식을 몸에 익혀나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글쓰기 훈련이 뭐예요? 모방이에요. 잘 쓰는 사람을 모방하는 거예요. 잘 쓴 글을 따라 쓰면 돼.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기억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쓴다고요? 외울 때까지. 그래야 내게 돼요. 모방 안 하죠? 내게 안 돼요. 모방하십시오. 내게 되면 창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됐네요. 낚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는 찾고 있는 줄 몰랐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일이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낚시를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 길죠? 그 외국의 심리학자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내용은 심심한데 낚시하는 이야기하고 생활 이야기로 가득해요. 근데 이런 문장들이 툭툭 던져져요. 낚시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던 내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다. 있는 줄도 알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풍요로움. 그게 풍요로움이 뭘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낚시를 갔는데 물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는 찾을 수 있어요?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어요.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그 낚시터에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어떤 개념을 얻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걸 얻었어요. 그럼 그게 풍요로움이죠. 물고기 한 마리 큰 한 마리 잡아봤자 그거 그냥 회 먹는 걸로 끝나요. 근데 아이디어를 얻거나 새로운 생각을 얻었으면 그게 내 인생에 더 클 수도 있죠. 오늘도 우리 원장님 선생님들 학원으로 낚시를 가실 겁니다. 물고기는 못 잡더라도 풍요로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그림을 보시면서 나는 이 바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를 임할 것인가? 포르투나와 비르투 이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노인의 의지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